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6월 27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향수의 날이더라고요. 향수. 향수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뭔가 음, 아주 애타게 그리워하는 게 이제 향수고, 또 하나는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물이 있죠. 퍼퓸. 그래서 오늘은 그 남을 애타게, 여인을 애타게 그리는 그런 그 의미의 그 이제 향수의 날이 아니고, 몸에 뿌리는 향긋한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향수의 날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 향수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195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 아주 국제 대형 거물 간첩이 이제 있었는데, 성시백이라고. 이 성시백이 사형당한 날입니다. 6.25가 일어나고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돼 버렸는데, 글쎄요, 뭐 사형 집행을 안 했으면 이제 또 석방이 돼갖고 이제 더큰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시백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사실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명확하게 그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려고 하지도 않죠. 네. 그러나 우리의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 뭔가 부정적인 그 요소를 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했고 무슨 활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고서 21세기를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어, 해방 이후에 건국이 된 과정을 지나오면서 6.25가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자들하고의 그 싸움, 특히 이제 6월이 이제 복례 달이라서 이제 그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달입니다. 물론 성시백 사형을 그 선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수의 날과 그다음에 그 성시백이 이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철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철도하면은 뭐 고속도로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와 산업의 어떤 그 이제 대동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국가기관 시설인데, 요즘은 뭐, 1시간에 한 300km 정도 시속 그렇게 이제 달려대는 그런 고속철도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 보면은 정말 그 거미줄 같은 그 이제 지하철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중후반이죠. 정말 일본을 가서 그 동경 시내에 있는 지하철망을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못지않은 그런 메트로폴리탄 시티를 만들어 놓고서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말 어, 큰 일을 해낸 민족임에 정말 분명히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 성시유백 같은 그런 간첩이 이 땅에 더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성시백 사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수의 날, 내일 철도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드릴 때 거물간첩이라고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시백은 1905년 4월 5일 날 태어나서 1950년 6월 27일 날 죽었습니다. 사형당한 거죠. 바로 이제 6월 27일. 그래서 이제 성시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북한의 대남공 공작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간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초기 1905년 4월 5일 날 생애도 평안에서 출생을 했네요. 그다음에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 고등과를 이제 졸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학교. 중동학교 재학 중에 이제 3.1 운동에 이제 참가를 했던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바로 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빠졌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한 거예요. 방점 시기의 공산주의 활동. 스무살인 1925년부터 다음 해인 1926년까지 고려 공산청년회에서 활동을 했고, 1928년 상해로 망명을 해서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향명이라는 가명을 사용을 하면서 국민당 통치하에서 그 서한지구,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이죠. 공산당 정보기관의 총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지하 활동에 이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천안문 사태 때, 그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이제 주울레라는 이제 중국 정치인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울레하고 이제 깊은 인연을 이제 맺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에서 중국 혁명호 재해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체포가 돼갖고 남경 감옥에 이제 복역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게 보면은 아마 저때 당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도 뭐 이제 모택동 이런 휘하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뭐 장개석 이제 그 시대 이제였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1935년 중경 조선민족혁명당이 또 입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로군 중경 판사처를 근거리로 삼아서 임시정부를 대상으로 통일전선 활동에 종사를 했고 그러한 가운데 임시정부 관계자들과도 폭넓은 교류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 당시에 그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목표가 조선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 조선의 독립이라는 가치 하에 모두가 모여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 근데 그것이 이제 어, 그 목적이 달성된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서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차이, 가치관이 이제 대충돌을 일으키는 게 이제 이념 전쟁이었고 결국은 그 이념 전쟁의 극치가 6.25 사변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복 후에 이제 남한 쪽에 와서 이제 공작 활동을 이제 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2월 북한과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사회부 어, 부부장을 역임했네요. 그게 나중에 통일전선부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 3월부터 김일성이 직계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에 대한 업무 연락, 그다음에 남한 정세 파악 및 좌우 합작, 삼당 합당, 합동 사업 등 최순두에 서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사실은 박헌영이 워낙 이제 조선공산당은 이제 창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 김일성 공산당은 이렇게 두 군데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한테 이제 북노당,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 이제 북쪽 담당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뒤바뀌어진 거죠. 보면. 자, 1946년 12월 김일성이 특사를 자임하고 서울로 와서 지하운동에 종사를 하면서 남한 내 우익 및 중간 정당 단체, 그다음 미 군정청, 경찰, 첩보대, 군부, 심지어는 재외 대표부에까지 산하 조직들을 쭉 건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 조직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는 조선중앙일보를 창간한 데 있어서 광명일보를 비롯한 10여 종이나 되는 신문들을 경영하며 선전 공작에 이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이제 받아갖고 온 거예요. 북한이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같은 이제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북한은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똑같은 돈이니까 그걸 전부 남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남한에서는 뭐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잔인한 겁니다, 지금. 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 결성을 지원하였고 같은 해 겨울 김일성을 만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합작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했다고 되어 있네요. 결국은 이제 저기에 이제 김구 선생도 이제 가서 참석을 했던 거죠. 1948년 4월 남북 연석회의의 실무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저기에 이제 그 김구 선생이 다녀온 거잖아요. 그리고 동년 8월, 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그 비중을 갖고 이 남쪽에 와서 이제 공작 활동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체포가 이제 됩니다. 서울의 경찰 여러 군수사기관에서 1949년경부터 북한 김일성에게서 특수 지원과 자금을 받아 남한의 주요 기관의 비밀 공작원을 잠입시켜 기밀을 빼내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내사를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이제 바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사기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적발해 오던 와중에 국노당 남반부 정치위원회가 바로 핵심 기관이라는 점을 파악을 했다. 국노당이 이제 조선공산당이 있는데 음, 이미 그 박헌영이 이제 조선공산당을 이제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이제 그쪽을 이제 북노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주고
이제 김일성이 거기 이제 그 이제 책임자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시백의 활동이 김일성의 지시라고 봐야 되죠. 그게 바로 핵심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 2월경부터 남한의 정보당국은 본격적인 내사를 시작하여 2월 10일에 남반부 정치위원회의 본거지를 파악하고 최고 부책임자인 김명룡을 체포하고 조직 문건의 일부와 각종 기밀 정보, 관계 서류 등을 이제 압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지방경찰 검찰청은 같은 달 12월 비밀 연석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고 수사 총지휘로 오제도 검사를 이제 부장으로 이제 임명해서 수사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한 거죠. 이 참 반공 검사로 오제도 검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1950년 2월 12일 날 이제 그 이 수사팀이 이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오전 3시에 공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 책임자였던 성시백을 어, 종로구 효재동에서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0년 6월 군사재판에 간첩죄로다가 이제 기소를 해갖고 결국은 군사재판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졌던 거죠. 근데 이제 6.25 사변이 터졌어요.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인 27일, 6월 28일이 이제 서울이 함락되는데 함락되기 하루 전에 성시백을 그냥 바로 음, 사형 집행해버린 거죠. 자, 이제 그가 죽은 뒤를 한번 볼까요? 가묘가 이제 있네요. 뭐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왜냐하면 남쪽에서 이제 총살을 당했으니까. 그런 대한민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6.25 사변이 발발한 다음날 총살을 당했다. 그의 시체는 사변 이후에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묘만 이제 존재하는데 그게 북한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 가묘는 북한의 평양시 신미리에 있는 애국 열사능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의 이 묘비에는 성시백 동지라는 이름 아래 남조선 혁명가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평가를 볼까요? 사후 성시백은 공화국 영웅 1호 칭호를 부여받고 혁명열사능의 안치가 가묘 형태로 돼 있고 1990년대 초반에 성시백에 대한 영화 붉은 단풍잎이라는 7부작이 그 방영이 이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7년 5월 26일 날 노동신문에서는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히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는 제목으로 성시백의 남한내 공작 행위를 갖다 칭송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성시백을 남조선 혁명가 또는 통일혁명 열사라고 이제 칭송을 하는데 결국은 저렇게 어, 97년 5월 26일 날 노동신문에서 저렇게 칭송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남쪽에서 뭐 조사해서 재판을 하고 뭐 그랬던 상황에 대해서 뭐 음모론을 펼쳤던 사람들이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편 재미있지만은 참 또 사건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제 단초가 되죠. 자,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시백 가족은 당연히 월북을 했겠죠. 막내 아들 성자립은 2004년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총장이 됐다. 네, 정말 대단한 그 이제 어, 가문이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빨갱이 간첩인데. 네. 자, 그래서 이들의 일가는 2005년 8월 금강산 호텔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누구를 만나고 왔을까요? 자, 관련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뉴데일리 자료인데 관영웅1호 거물 간첩 성시백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농락 정치인 장군들을 갖고 놀았다. 다음에 이제 간첩 성시백 갖고서 또 이런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요 신문 기사하고 그다음에 이 영상의 이 주소를 어, 영상 노트 더보기 그 속에 있는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어, 꼭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게 공산주의자들. 자,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향수의 날입니다. 향수 하면은 뭔가 그리워하는 것도 향수죠. 근데 오늘의 향수는 향기로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퍼퓸, 향긋한 냄새를 풍겨주는 그 향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이제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자, 오늘은 향수의 날인데 그 연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수가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원인 라틴 폼이 연기를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향수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약 5천 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도 신과 인간의 교감을 위한 매개체로 이 향수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그 연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수의 사용을 볼까요? 여러분들 뭐 향수 다 쓰시는 분은 뭐잘 쓰시, 저는 향수를 안 씁니다만
향수는 몸이나 옷에 뿌리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부터 발산되는 체온 또는 취취와 함께 섞여서 향기가 난다. 향수는 손목 또는 목의 맥박이 뛰는 부분에 직접 뿌린다. 그 맥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맥박이 뛰면서 이제 이 향기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가 봅니다. 또한 의복에 향수를 뿌리게 되면 아무리 고급 향수라도 얼룩질 염려가 있고 향이 발산이 쉽게 되어 좋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부에다 가까이 뿌리는 건 뭐 그런, 그래서 저는 향수를 잘 안 뿌려봐서 모르겠습니다. 향수를 피부에 직접 뿌렸을 때는 태양광선이나 외기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직사광선을 받으면 피부염 또한 색소 침착을 일으키며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향수병 입구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피부의 지방이 향수병 입구를 통해 들어가 향수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수, 보관. 향수는 잘 보관하지 않으면 향기가 발산되고 변색되는 일이 많으므로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게 서랍이나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향수는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보통 15도 C 정도가 적당하고 향수를 사용한 후에는 마개를 꼭 막아두도록 한다. 또 사용 기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통 향수의 사용 기간은 제조 연한에 관계없이 개봉 후 3년까지이며 5년까지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향수에 첨가된 알코올의 높은 보존력 때문에 쉽게 변질되지 않아 보관에만 유의하여 권장하면 사용 기간을 넘겨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30일 날 또 향수의 날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의 향수는 이 향기로운 물의 향수가 아니고 뭔가 그리워한다라는 이 향수죠. 그 향수를 불렀던 박인수 씨가 지난 2월 28일 날 유명을 달리했죠. 네. 향수의 날을 맞이해서 그 향수는 아니지만 박인수 씨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워하는 향수의 날, 이 영상의 주소를 링크에 같이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이상 우리가 하여튼 뭐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그 거물 간첩 성시배 그리고 향수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철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도 운행을 하는 철도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지난해에 그 방송해드렸던 방송번호 227번 철도의 날,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